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잭소홀 미팅이 열리죠. 이 자리에서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볼 거고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9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다 모여가지고 잭슨홀에서 이제 심포지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연준이 금리 뭐 결정을 하진 않지만 9월달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하반기 금리 정책을 어떻게 얘기를 할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파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캐비너 씨가. 시장을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7월달 FOMC 때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요. 캐비너 씨가 얘기하고 나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 그럼 뭔 뜻일까? 캐비너 씨가 얘기를 하고 났는데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시장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 그 말은 즉슨 야,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는 뜻이겠네? 연준이 진짜 빡세게 금리까지 올려가면서 장기채 금리를 낮춰주겠네? 금리를 인플레이션 잡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7월달 FOMC 이후에 캐비너 씨 얘기하고 나서 단기채 금리도 떨어지고 장기채 금리는 올라가요. 그 말은 뭔 뜻일까? 캐비너 씨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구나. 제 거짓말하고 있구나. 7월달 캐비너 씨 매파적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미 안 거야. 단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금리 안 올리겠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금리를 안 올리니까 물가를 못 잡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죠, 여러분들? 장기채 금리가 쭉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캐비너 씨 입장에서는 시장이 자기 말을 듣게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럼 7월달 FOMC에서 채권 시장의 반응을 봤어. 그럼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파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입으로는 막 매파적으로 떠들 거야. 아, 물가를 무조건 잡을 거고요. 금리를 올릴 수도 뭐 있을 거고요. 진짜 심하게 매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 좀 세게 매파고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매파적인 얘기는 할 거다. 왜? 채권 금리 때문에.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를 낮추는 게 캐비너 씨도 해야 되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해야 되고 해결할 임무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캐비너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야, 결국 트럼프 쪽 사람이네, 비둘기네.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7월 달 FOMC 이후부터. 그럼 8월 달에 캐비너 씨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얘기를 해야죠. 나 트럼프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 금리 올릴 수 있어.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8월 말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시장이 놀랄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요? 아니면 동결할까요? 금리 인하는 없어요. 선택지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고용시장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신문이나 뭐 뉴스 기사에서 그냥 둔화되고 있다. 그냥 그 헤드라인 기사만 보잖아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왔어요. 지금 미국의 그 고용지표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55세 이상 고용시장에 참가하는 그 참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분들이 노동시장에 참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조기에 은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고령 근로자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감원됐을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요 차트가 고령층이거든요. 55세 이상 노동시장이 지금 37%까지 떨어졌죠. 40%대에서 지금 26년도 보시면 쭉 떨어져요. 그 말은 55세 이상 그 노동자분들이 지금 고용시장에서 떠나고 있구나. 확인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백인 여성 참가율, 고용시장 참가율이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우리가 헤드라인 기사로, 뉴스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구나. 자, 두 번째, 우리가 20대에서 50대까지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잖아요. 그 핵심 연령대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볼게요. 25세부터 34세, 고용시장 고용자 수 변화, 마이너스네요. 근데 반대로 비경제활동 인구 숫자는 늘어났네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일자리를 찾아서 실업률이 내려간 거다라는 게 있고 사람이 아예 시장을 떠나서 내려간 거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잘 나와. 근데 이제 일자리가 많아서 잘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고용시장에 사람이 떠난 거야. 그래서 잘 나올 수도 있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실제로 일을 해야 될 그 연령대 25살부터 34살, 40세, 50세까지도 이게 조금이야. 얼마 없어. 근데 오히려 55세 이상이 그러니까 고용의 질도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기업들이 대규모로 해고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신규 채용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채용해봤자 의미 없다. AI를 좀 더 지출을 늘리자. AI에 돈을 더 쓰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어. 근데 그 인원들이 메꿔줘야 되거든요.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메꾸지 않는다. 왜? 어차피 AI 돌리면 돼. 그래서 지금 비경제 활동 인구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일자리를 못 찾아서 다들 노동시장이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뭐 맞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거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떠난 사람이 다시 못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문이 닫혔다. 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지금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라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이 구인을 줄이게 되죠. 금리 올릴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시장 더 깨지겠죠. 더 난리 나겠지.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시면 고용지표가 어떤 지표는 좋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용지표를 조사를 할 때 기업조사가 있고요. 가계조사가 있어요. 기업조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그 기업조사고 가계조사는 실제로 실제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적으로 좀 잘 안 알려진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에서 보는 거. 미국의 고용지표가 실제로는 좀 나쁘지 않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거는. 그럼 기업조사라 그래요. 기업조사라 그래요. 자, 차이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AI 플랫폼이 막 발전하면서 1인 창업 시대가 열렸어.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는 막 그 신규 스타트업이라든가 창업을 하려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을 대신해주고 막 코딩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1인 기획사를 해볼까? 뭐 회사를 차려볼까? 그런 1인 창업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뭐 AI 에이전트네, AI 뭐 플랫폼이네, 뭐 코딩이네, 혼자 1인 기업을 세우는 인구 숫자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노동자들이 기존 회사에서 그만두고 1인 창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업조사에서는 창업 숫자가 잡혀요. 그래서 고용이 좋다고 나와요. 이해되셨죠? 근데 가계조사에서는 창업 숫자가 안 잡혀요. 그럼 실제로 고용지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창업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고용시장 좋아요. 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어. 그럼 고용시장이 좋아요. 근데 지금 창업은 안 좋아요. 왜? AI 1인 창업이에요. 직원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창업 건수는 느는데 실제로 월급이 나가는 건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조사에서는 좋게, 가계조사에서는 안 좋게. 이거는 나중에 대규모 하향 수정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를 봤을 때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그럼 여러분들 캐비너시 연준의장이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연준이 금리 정책을 펼칠 때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지표 보죠. 고용지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안 좋다고. 그러면 물가, 소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니? 떨어질 것 같니?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임금 상승분도 최근에 발표된 거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실질 구매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냐, 좋냐? 아니요.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 봤을 때 그 렌트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둔화되고 있죠. 렌트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소비할 여력 역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거예요. 호슈님, 지금 미국이랑 이란 전쟁을 해서 유가가 80달러, 90달러인데 어떻게 물가가 안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봅시다. 국제유가나 아니면 식품 가격,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예요. 항상 연준위원들이 얘기를 하죠. 공급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언제든지 유가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품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품 물가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나가는 마트에 가서 계란 가격이 올라가고 식품 장을 보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럼 그건 안 떨어져요.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원유에 포함이 되는 원유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상품 품목들만 올라간다? 이거는 유가가 떨어지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소비 줄여요.
근데 계란 가격, 뭐 파스타 가격, 뭐 짜장면 가격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소비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도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네요. 고용도 둔화되고 있네요. 그럼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긴 또 쉽지 않죠. 고용 지표가 진짜 밑으로 둔화됐어. 무너질 것 같아. 물가도 진짜 둔화가 됐어. 다 떨어졌어. 그런 확실한 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매해. 금리를 올리기에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리기도 쉽지 않고 지금 교착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9월달 연준 금리 인상 혹은 동결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전 개인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거로 보거든요. 9월달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연준 의원들 내부적으로 캐비너시, 뭐 해맥, 카시카리, 로건 이런 분들이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단 트럼프, 단 캐비너시. 정치적 성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고용도 둔화되고 안 좋고 물가도 낮아지는데 그럼 이분들은 뭐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거냐? 이분들도 근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 자, 자연 실업률이 뭐냐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적정 실업률이에요. 좋은 실업률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 그게 뭔 뜻일까? 노동시장이 지금 과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있을 수 있고 진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률이 뭐 높아지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 그 연준 위원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과열이다. 일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자리 숫자가 적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도 누구는 좋게 볼 수 있고 누구는 나쁘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야, 지금 실업률이 낮은 거는 일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일할 자리가 부족해서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물가가 오를 거야. 물가가 오를 거야.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브레이크 이븐 고용이라고 실업률을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월간 고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적정 실업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월간 고용 수준, 고용 수치인데 이게 낮게 내려왔는데도 어때요? 야, 그마저도 넘겼으니까 이거 물가 압력이다. 물가 압력이 높아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식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연준 위원 내에서 아직 캐비너시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밀고 나가면 9월달에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9월달 하반기 무조건 오른다 상승한다 뷰를 정해놓고 갈 수는 없어. 막말로 연준 위원들이 캐비너시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지금 약한 상태니까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밀고 붙인다 그러면 금리 올릴 수도 있어요. 9월달에. 지금 우리가 그냥 근본적으로 봤을 때 물가도 둔화되는 것 같고 고용시장도 둔화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얘네들이 금리 올립니다. 밀어붙이면 올릴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 캐비너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시간을 계속 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면 재무부 장관, 베센드 재무장관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베센드 재무장관이 3분기에 올해 3분기, 4분기에 장기채 발행량을 줄이고 단기채 발행량을 늘린다 그러죠. 그 말은 즉슨 장기채 금리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채권 발행량을 줄여서. 그럼 캐비너시 입장에서도 장기채 금리가 안 튀네. 조금 더 자기네들이 유화적으로 발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캐비너시랑 베센드 재무장관이랑 합심해가지고 시장을 지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죠. 단기채다 보니까 만기가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이자도 이제 늘어나고. 그럼 연준은 빨리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지금 방패의 마이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TF예요. 5개 TF.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라고 5개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커뮤니케이션, 대차 대조표, 데이터, 생산성 고용, 물가체계 이거 근거로 만들어 놓고 금리 인상 지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 5개 그 태스크포스에 유력한 인물들을 데려와야죠. 근데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자, 중요한 3명만 데리고 왔어요. 머빈킹, 영란은행 전 총재거든요. 아르미니우 프라가, 브라질 중앙은행 전 총재예요. 라구잠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예요. 이분들을 5개 TF로 데리고 모셔왔거든요. 이분들이랑 캐비너시가 어떤 관계일까? 일단은 5개의 TF를 구성을 해서 미국인들, 미국 정치인들 혹은 경제 전문가분들 그분들로 구성을 하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야, 쟤 짜고 치네. 공화당 인물들이 다 들어갔네. 말들이 많겠죠. 그럼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이런 투명함,
5개 TF의 좀 근거, 신뢰도, 믿음을 주려면 전 세계 각지에 모여있는 중앙은행 총재들, 유명한 분들을 모셔와야겠죠. 그래서 영라은행 전 총재, 브라질 중앙은행 전 총재,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를 모시고 온 거예요. 이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5개 TF를 구성을 하는데 캐비넛이랑 어떤 관계다? 이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G30이라고 G30이라고 전 현직 중앙은행 총재 최고위 금융이사 30명만 딱 초대되는 비공개 클럽이 있거든요. 여기 비공개 클럽 인물들이에요. 캐비넛이가 25년도 G30의 그 봄 강연에 직접 나섰거든요. 그때 중앙은행의 갈림길이라고 거기에 다 있었던 분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이미 관계가 다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후보연구소라고 워시가 예전에 스탠퍼드 후보연구소의 그 방문 펠로우였거든요. 근데 이 G30 강연 자체가 후보연구소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후보연구소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 머빈 킹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후보연구소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예요. 공화당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킹 라잔, 프라가 이 세 분 다 어떤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냐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던스를 너무 지나치게 내세운다. 캐비넛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말은즉슨 여러분들 캐비넛이랑 머빈 킹, 프라가, 라잔 5개 TF 포스 맡으신 분들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캐비넛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 총재들이 있죠. 외면상으로는 중립적인 제3자 인물들을 데려와서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면은 워시랑 같은 인맥, 같은 연구소, 같은 정치 성향,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데리고 와서 TF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분들이 5개 TF 포스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겠죠. 그래서 연준이 나중에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항상 캐비넛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있죠. AI가 확장되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 로봇이 대체해야 되는데 당장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당장 안 된다고. 그럼 뭔 뜻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2년, 3년 안에도 쉽지 않거든요. 그거 되기 전까지 뭘로 시간을 질질 끈다? 5개 TF. 이걸로 시간 계속 끌 거예요. AI가 잡아줄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시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벌까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물건의 이제 크기를 재야 돼. 기존에 이제 물건의 크기를 재는데 자, 이렇게 크기가 몇 센치인지 자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 때 그 자는 근원 PC라는 자예요. 물가를 딱 잴 때 근원 PC라는 자를 써. 근데 캐비넛이는 그 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맨날 물가가 높은 거야. 그 자를 쓰지 말고 우리부터는 트림인드 민이라고 절사 평균값을 쓰자. 아예 그냥 그 물가를 재는 자를 바꿔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기존에 연준의장 때 파월 연준의장 때 썼었던 자는 PC 요거거든요. 자, 1.3, 1.6이에요. 근데 트림인드 보면 1.4죠. 현저히 낮죠. 이거는 헤드라인 PCI고. 자, PCFN이 보실 때 3.8이죠. 근데 캐비넛이가 얘기한 건 2.4예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3.3, 2.2예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캐비넛이가 5개의 TF를 통해서 물가를 앞으로 측정하는 건 트림인드민 절사평균값으로 할 겁니다. 라는 걸 시장에 딱 깔아놓고 실제로 보세요. 지금 물가가 2.2%밖에 안 됩니다. 2.4밖에 안 됩니다. 1.4입니다. 이런 얘기를 시장에 쓱 돌리면은 진짜인데? 그럼 연준이 물가를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연준이 물가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캐비넛이는 시장을 자기를 믿게끔 만들고 시간을 계속해서 질질 끌어야 돼요. 시장을 계속 끌어야 돼요. 근데 끌기 전까지 기존에 있는 연준 위원들, 매파적인 분들, 이분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위기인 거죠. 캐비넛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을 믿게 하려면 이번 8월달 잭슨홀 미팅 때 세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번 8월 말 잭슨홀 미팅 때 캐비넛이는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좀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세게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이 자기를 믿게끔 하려면. 그리고 9월달 최대한 캐비넛이는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계속해서 지연을 시킬 거다. 하반기까지. 하반기 가면 갈수록 5개 TF 포스 이제 작동하면서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물가 잡았다. 라는 걸 시장에 점진적으로 인지를 시킬 거다. 그럼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 캐비넛의 영향력이 적을 수 있는 9월달 FOMC가 연준이 금리 인상 한 차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겠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8월 말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9월달 잭슨홀 미팅 그 캐비넛이가 좀 매파적으로 얘기한다.
세게 얘기한다. 9월달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시장이 좀 빠질 겁니다. 8월 말 9월 초 흔들릴 거예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야 거짓말이잖아. 어차피 너 금리 안 올릴 거잖아 라고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흔들리겠지만 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8월 말 9월 초에 케빈 허쉬의 멘트, 어닝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